나는 유교 문화가 싫다. 우경아 지음. 발행일 2020년 2월 16일. 펴낸 곳 인생이 변하는 서점. 지은이 소개. 나연구소 대표, 출판사 대표, 한국자서전협 회장. 프롤로그. 나의 고향은 유교 문화의 중심지인 경상북도 안동이다. 책을 읽은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는가? 나는 왠지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힌다.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자란 것들. 나의 성격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나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영향을 미친 그것들이 나는 커서야 유교 문화의 영향임을 알았다. 어린 시절엔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도 몰랐고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다. 나의 어린 시절 유교 문화로 인한 나의 감정은 답답함이었다. 항상 무언가에 눌려 있었고 가슴이 답답했다. 가슴에 응어리가 있는 느낌, 한이 쌓여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다. 그것은 나의 가정환경 탓도 있었겠지만 그 내면에 자리한 것은 유교 문화의 그림자임을 나이가 들어서야 알았다. 그래서 나는 어린 시절 내내 나를 짓누르고 커서도 나에게 영향을 끼친 유교 문화의 실체를 알고 싶었고 알아야만 했다. 그래야 그 굴레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글을 쓴다. 1장 유교 문화의 피해자. 나는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이 있는 유교 문화의 고장 안동에서 태어났다. 20대의 어느 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제목의 책을 알게 되었는데 제목이 매우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특히 명절이 되면 이 말을 많이 했다. 정말 내 생각과 마음을 딱 대변해주는 너무도 마음이 드는 말이다. 오래전부터 그 책을 봐야지 하다가 얼마 전에야 알라딘에서 중고로 책값 200원, 배송료 2,500원에 구입해서 이제야 보고 있다. 나의 어린 시절은 항상 답답했다. 특히 가슴과 마음이 답답했다. 나는 이것이 나의 성격 때문임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나는 착함이라는 강박 속에 살았다. 항상 착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실제로 착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으면서 자랐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착하다는 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렸고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착하다는 말이 무엇인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과거의 나라면 좋은 가치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연상했겠지만 지금의 나는 아니다. 착하다는 말이 부정적으로 느껴진다. 무능하다, 약하다, 소심하다, 주관이 없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다. 자기 소신과 주관이 없다. 잘 표현을 못한다.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산다 등. 맞다. 내가 생각하는 착함은 위의 말들처럼 모두 부정적인 이미지다. 물론 장점도 있지만 이 책에서는 장점보다는 단점을 위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래야 균형과 조화가 맞으니까. 착하다는 것의 핵심과 중심은 결국은 내가 아니라 남이다. 그 말 속에 나는 없고 남이 항상 먼저 자리했다. 착하기 위한 기본은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이다.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어른들을 포함한 세상 사람들의 말을. 그렇게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는 없었고 나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나 자신을 몰랐기 때문에 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없었고 항상 남이 있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이 남이 되었고 나보다 남을 우선시했다. 내가 아니라 남의 인정과 평가, 남의 기분 등이 먼저였던 것이다. 주도적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되어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되었고 나 스스로 무언가를 찾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행복과 기쁨의 기준 또한 내가 아니라 남에게 있었기 때문에 남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고 그렇지 못하면 마음이 우울하고 힘이 들었다. 말 그대로 나의 인생이 아닌 남의 인생을 살았고 내 생각대로 살지 못하고 남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온전한 나의 이야기이고 나의 경험이다. 나는 정말 생각과 감정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이 두려웠다. 나를 표현하면 따르는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이 두려웠고 혹시 나의 표현으로 인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지는 않을까, 나를 싫어하지는 않을까
나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않을까 등의 정말 쓸데없는 걱정들을 했다. 그리고 감정 표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배운 적도 없었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전혀 몰랐다. 그렇게 항상 남을 의식하고 눈치를 보며 살았다. 그러다 보니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했다. 답답하다는 감정과 생각이 오랜 시간 쌓이자 그것은 스트레스가 되었다. 가슴속에 한이 되었고 응어리가 되었다. 때로는 너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정말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다. 나는 몰랐다. 내 생각이 무엇인지, 나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알아차리고 느낀다는 것의 의미와 개념도 몰랐고 느껴야 한다는 것도 몰랐다.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용기도 없었다.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인지라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쁜 순간들이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말을 할 줄 모르고 표현을 할지 몰라 그것을 참고 또 참고 누르기만 했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굴은 뜨거워지고 가슴속에서는 무한가가 올라오는데 그것을 말로, 소리로, 표정으로 정확하게 표현이 되지가 않아 너무도 힘이 들었다. 그렇게 나는 약한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를 약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유교 문화라는 나쁜 녀석이라는 것을 나는 커서야 알았다. 그래서 나는 그 유교 문화를 알고 싶었다. 어디에서 왔는지, 무언이 문제이지 등을 말이다. 알아야 바꿀 수 있고 바꾸어야지만 후손들에게 잘못된 문화는 되물이하지 않으니 말이다. 이장 유교 문화의 문제들, 나는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다. 이것들 대부분이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꼭 필요하다고 믿고 있는 유교 문화로 인한 것임을, 그리고 나는 유교 문화의 피해자였음을, 그리고 그런 피해자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유교 문화의 문제점들은 크게 네 가지다. 1. 자신의 소중함을 모르게 한다. 2. 자기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고 표현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한다. 3. 시키는 일만 하는 수동적인 사람을 만든다. 4. 창의성 없는 사람이 되게 한다. 첫째,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모르게 한다. 나라는 사람은 정말 나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왜냐면 살면서 한 번도 나를 알아야 한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소중하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보고 들은 것이 전부라는 말처럼 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고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 아픔과 상처의 경험 덕분에 너무도 감사하게도 나를 알아야 한다는 것의 가치를 더욱 크게 깨달을 수 있었다. 덕분에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나다라는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유교 문화는 내게 아픈 상처이자 너무도 고마운 존재이다. 유교 문화의 관점은 내가 아니라 남이다. 남이 나보다 더 소중하다고 가르친다. 나보다 나의 부모, 이웃, 나라, 그리고 남들, 어른, 선생님 등등. 그 말 속에 나라는 존재는 없다. 항상 남을 의식하게 하고 남의 눈치를 보게 하고 생각하게 한다. 남의 기분을 살피고 남의 감정만을 보게 한다. 남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데 말이다. 어려서부터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남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어른들 말 잘 들어라. 윗사람 말 잘 들어라. 그래서 나는 내가 들은 대로 했다. 왜? 나는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보고 들은 대로 시키는 대로 살았는데 나는 항상 답답했고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하는 바보가 되어 있었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3년 전 나는 인생의 벽을 만났다. 남들의 말을 들으며 열심히 살았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미래는 불안하기만 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는 바보가 되어 있었다. 오래 방황했고 힘이 들었다.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다. 변화를 위해 발버둥을 치던 중 운이 좋게도 귀인들을 만났다. 그들은 내가 우주의 주인공이라고 했고 나를 관찰하고 나에게 질문을 하고 내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는 글을 매일 써보라고 했다. 강한 울림과 끌림이 있었기에 나를 알아가는 글을 블로그에 매일 써나가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고 글들이 쌓이자 정말 의식의 중심이 남에게서 나에게로 오기 시작했고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고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서서히 알게 되었다. 내가 달라지니 나의 인생과 나의 세상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깨달은 이 진리를 세상에 널리 설파하는 것이 나의 숙명이라는 생각이 든다. 생각이 바뀐 지금은 유교 문화의 그 나보다 남을 중시하는 관점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내가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내가 아프고 힘이 들고 행복하지 않다면 남이란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있어야 세상도 있고 내가 먼저 행복해야 남들도 행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자기 표현이다. 유교 문화는 말을 못하게 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금기시한다. 어릴 때부터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나쁘다 안 된다라는 인식을 나도 모르게 가지게 되었다. 밥을 먹을 때도 말을 하지 말아야 했고 경거망동을 하지 말아야 했다. 그렇게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을 의식하는 사람으로 살았다. 그러게 살다 보니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이 너무도 힘들었다. 자신과 용기가 없었고 늘 두렵고 불편했다. 특히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책을 읽거나 발표 시간에 나의 차례가 오면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너무 힘이 들었다. 긴장되어서 머리가 희미해지고 입이 굳어버렸다. 몸과 마음이 굳어버리고 얼어버린 것이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국어 시간에 일어나서 책을 읽는데 너무 긴장이 되고 떨려서 더듬더듬 읽었는데 친구들이 웃음소리가 들렸다. 너무도 부끄럽고 창피했다. 나 자신이 못하고 한심하게 느껴졌고 어디론가 도망을 가고만 싶었다. 마음과 가슴이 너무나 아팠다. 울고 싶었고 미칠 듯이 답답했다. 이러한 기억과 상처는 오랜 시간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힘들게 했다. 늘 당당한 사람들, 많은 사람 앞에서 자유롭고 편하게 말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멋있게 보였고 미치도록 부러웠다. 이제는 안다. 아픔의 크기가 기쁨의 크기라는 것을. 그러한 시간과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음을. 그 기억과 감정들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며 사는 직업, 이른바 강사의 꿈에 강한 열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덕분에 너무도 감사하게도 지금 나는 강사가 되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생각과 감정 그리고 나의 경험과 인생을 덤덤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 세 번째는 시키는 일만 하는 수동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항상 남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신념 속에서 살았기에 나는 나의 인생이 아닌 남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나를 맞추다 보니 내가 좋아하는 인생이 아닌 남들 눈에 보기 좋은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저 시키는 일만 잘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다 보니 남들에게 잘 보이고 인정을 받는 것이 나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받는 유일한 가치였다. 그러다 보니 늘 나의 시선은 남을 향하고 있었고 남에 의해 좌우되고 있었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을 하고 상처를 입었다. 내가 가진 에너지로는 남이 시키는 일만 하기에도 힘이 들고 벅찼다. 그렇다 보니 그 일이 끝이 나면 다른 일을 할 에너지도 힘도 내게는 남아있지 않았다.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소극적인 사람이 되고 수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네 번째는 창의성을 죽이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주입식 교육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항상 의문이 들었다. 학교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생님 한 명이 다수의 학생을 가르치는 주입식 교육, 일방적으로 지식과 책의 내용을 전달하는 교육, 이미 정해진 답을 가지고 맞추는 사람은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틀린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 머리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어버리는 평가제도. 이러한 교육 문화가 왜 오랜 시간이 지금도 그대로이고 변화가 없는지에 늘 의문이 들고 안타깝다. 요즘처럼 다양한 개성과 창의성이 필요한 세상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들. 나를 이러한 모든 문제, 폐단, 해악들의 대부분이 유교 문화에서 왔음을 이제야 느끼고 있다. 3장 유교 문화의 역사.
채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를 보며 유교 문화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진작에 내다버린 유교 문화. 2020년이라는 지금의 이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 낡은 옷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왜 아직도 입고 있을까? 공자가 만든 유교 문화가 왜 우리나라에서 변질되었고 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을까? 유교 문화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내가 느끼고 경험한 유교 문화는 사람들과 서민들을 위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다.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야 나는 알게 되었다. 유교 문화는 다분히 권력과 정치는 위에 존재했다는 것을. 권력을 유지하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필요했고 사람들이 말을 잘 듣게 만들어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수단으로 공자가 만든 유교 문화를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 변질시킨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나는 너무도 허탈했고 무서웠다. 어려서부터 보고 들어왔던 것들이 진리와 이치가 아니었다는 것이 누군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고 우리는 그 피해자였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참고로 유교 문화의 역사에 대한 내용은 채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를 참고했다. 유교 문화의 핵심 중에 하나인 조상에 대한 제사는 고대 중국의 조갑이라는 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조갑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 당시 지역적으로 만연하던 토속 신앙들을 몰아내고 조상신 하나만을 숭배하는 정책을 폈다. 그것은 자신의 정치적 위상 강화를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다. 자기 조상들의 족보를 재수정하고 조상에 대한 제사를 정례화했다. 이것은 주변 부족들에게 자신의 조상이 기존의 토속 신앙들을 초월한 존재임을 과시하기 위한 대단지 정치적인 전략이었다. 유교 문화의 족보 만들기, 조상 숭배와 주검 숭배 그리고 제사 등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유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것은 삼국시대이고 국가의 지도 이념으로 자리 잡고 사회 전반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의 건국때부터였다. 조선은 초기 왕권 강화를 위해 고려의 이념이었던 불교를 몰아내고 공자, 맹자의 유교를 새롭게 해석한 주자가 만든 주자학을 채택한다. 그 이유는 불교의 정신적 힘은 고려 말기 왕권의 강화를 가져왔고 주자학에는 절대 왕권의 논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유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지나친 역사와 과거에 대한 집착이다. 과거는 참고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를 찾아서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유교 문화는 과거에 발목을 매이게 한다. 새로운 것은 새로운 곳에 있는데 우리의 의식을 과거, 역사 그리고 옛것이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들은 여성을 제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남성 우월주의와 가부장제, 충효, 제사, 주검 숭배 문화 등을 잉태했다. 이러한 유교 문화는 힘의 수직 논리를 만들어냈다.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왕과 백성, 부모와 자녀, 어른과 아이, 선생님과 학생, 사장과 직원. 이러한 힘의 논리는 수직적이고 일방적이고 무겁다. 그래서 힘의 반대편에 선 존재들은 늘 약하고 힘이 없고 힘이 들고 눌려있고 기가 죽어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자 무서움이고 폐단과 해악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유교 문화에 특히 여성들에게 더 가혹했다. 남존여비 사상이 그것이다.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여성들을 무시하고 낮게 보는 인식들이 자리하고 있다. 어린 시절 아빠와 같이 일을 하고도 엄마만 밥과 설거지 그리고 빨래를 하던 모습이 기억이 난다. 그 당시 철없던 나는 이런 엄마의 힘듦을 몰랐고 도와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고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나는 유교 문화를 공부하며 어린 시절 나의 가슴과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숨 못 쉬게 억누르던 것이 엄숙주의임을 알았다. 그래 맞다. 항상 나를 답답하게 하던 그 공기의 정체는 바로 엄숙주의였다. 엄숙이라는 말은 엄하고 정숙하다 말이다. 엄하고 정숙했기에 나는 작아졌고 눈치를 보았고 항상 불안했던 것이다. 나는 성인이 된 지금에야 유교 문화의 실제를 알았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고 허탈했다. 나쁜 사람들에게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나쁘기도 하다.
나는 이제야 유교 문화가 사람들과 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유교 문화는 다분히 권력과 정치 그리고 그것을 오래 유지하기를 원하는 기득권층을 위해서 이용되었던 것이다. 사장,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 변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바로 아는 것이다. 문제를 바로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제 나는 유교 문화의 정체를 알았다. 그럼 그 다음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유교 문화의 정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다. 어쩌면 나는 그래서 지금 이 책을 쓰고 있는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이 진실을 알아야만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다. 모아서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아있는 뿌리는 뽑을 수 있다. 그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이기도 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어린 시절 내가 겪었던 아픔을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지 않은가? 좋은 것만 넘겨주기에도 시간은 부족하니까.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은 정화와 치유다. 유교 문화의 피해자인 우리들의 아픔과 상처들을 정화하고 치유해야 한다. 무언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내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이다. 나는 유교 문화를 악용했던 그 사람들도 크게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그 누군가로부터 똑같이 힘듦을 받기 때문이다. 정화하고 치유하는 방법은 용서하는 것이다.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을 위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것이다.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지극히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나의 아픔과 기억들은 나 스스로 정화하고 치유할 수 있다. 나는 힘들었던 기억들, 나보다 남을 의식하고 살았던 덕분에 나를 알고자 노력했고 그 덕분에 진정한 나를 찾았다.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는 너무도 큰 가치와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불안하고 억압된 나의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매일 꾸준하게 글을 썼다. 아니, 내가 쓴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쓰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나는 감정과 기억을 지우고 정화하고 치유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마음을 스스로 정화하고 치유하는 법을 안다. 나의 마음을 바라보고 위로하고 안아주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이다. 먼 길을 돌아 이 자리에 온 기분이 든다. 결국 지금의 내가 자유롭고 행복한 것은 유교 문화 덕분이라는 생각도 든다. 상처가 깊은 만큼 기쁨도 크기 때문이다. 혹시나 나 같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이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이제 유교 문화의 정체와 실체를 알았으리라 생각한다. 그랬다면 다음은 그것을 용서하고 다치고 상처 입은 자신을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다 잊어버리고 훌훌 털어버리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과거가 아닌 지금에 집중하고 지금을 즐기면 서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다가올 즐겁고 놀라고 신비한 미래를 기대하면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즐겁게 세상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